덕을 쌓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이 글은 플루타르코스가 친구인 퀸투스 소시우스 세네키오에게 보낸 서간문인데,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정치가로서 트라이아누스 황제 통치기인 99년과 107년 두 차례에 걸쳐 콘술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에세이는 플루타르코스가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을 비판하는 논쟁의 글 중 하나로서 주로 스토아 철학의 두 개의 원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완벽한 현자만이 덕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덕을 갖춘 사람만이 선하고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 없이 모두 악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은 현명하지 않으면 결코 덕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상태는 이분법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선과 악, 건강 아니면 질병으로 구분이 되며 중간 단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은 수면 바로 아래에 있든 깊은 바다에 있든 똑같은 익사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는 이 두 개의 원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인간은 윤리적인 면에서 덕 쌓기의 진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진전을 인지할 수 있는 징후가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현자로 가는 중간 단계인 덕을 쌓는 사람의 징후에 대해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철학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철학을 공부하고 있지 않고 철학을 목표로 두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랄리아가 이토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고전이 되었을까요? 이 글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덕을 쌓는 사람의 징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표한 과업을 완수하던 중에 세속적으로 먼저 성공을 이룬 친구와 비교를 하면서 심각하게 그만둘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때로는 배움의 진정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과시하기 위해 과한 흥분에 젖어 있는 사람, 또한 이것이 맞는 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 일평생 가난하지만 철학의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 세속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고 학문의 길로 정진하려고 하지만 의문이 드는 사람 등등,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목표하는 과업을 이루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면, 또한 내가 확실히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길에서 엄청난 용기와 확신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루타르코스가 친구 소시우스 세네키오에게 보낸 편지의 서론 부분을 같이 살펴볼까요? 한 인간이 계속된 성장 단계를 거치는 동안 그의 어리석은 언행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악이 모든 성장을 방해하고, 또 마치 무거운 납덩어리들이 어부의 그물을 가라앉히듯 불가항력의 힘으로 그를 짓눌러버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형태의 논의를 해야 덕과 관련해서 인간의 내부의 덕이 점차 쌓인다는 의식을 생생하게 심어주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는, 만약 그 사람이 배우는 과정에서 어리석게도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지식의 수준을 조금도 높이지 못하고 학습 진전이 지지부진하다면 그는 음악이나 글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아지는 게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네. 환자의 경우에서도 역시 그렇다네. 처치 과정에서 병이 차도가 없으면 좀 나아졌다는 낌새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네. 차도가 틀림없이 있게 된다면 그때야 비로소 환자의 몸은 기력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네.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경우들에서 자신을 짓누르는 중압감에서 점차로 뚜렷이 벗어나지 않는 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천칭이 반대로 기울어져 반대 방향으로 축혀 올려지면 그때에야 그들은 변화를 알게 되네. 철학 연구에서도 꼭 그와 같아서 영혼이 우둔함을 멀리해 자체를 정화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역시 절대적인 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들 역시 아무런 진전이나 진전한다는 감을 느낄 수가 없다네.
여기서 저자는 배움의 진전은 조금씩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특히 초반의 경우에는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천칭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진전의 징후를 느낄 수 있는 경우는 천칭 저울이 반대편으로 기울어질 때에야 비로소 느낀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변화와 진전이 있지만 중간 이상의 단계에 이르러 질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으면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직 우둔함과 악에 깊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공부하고 수련해도 스스로를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며 영혼이 완전한 덕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서는 영혼이 여전히 절대적 악과의 연속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한 감정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인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과 현자는 한순간에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점진적인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철학은 처음에는 당혹과 심적 동요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으나 이를 극복하면 아주 쉽고 편안하게 덕쌓기의 진전을 이룰 수가 있다. 고대의 덕쌓기의 진전에 대한 설명이 헤시오도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그가 제시한 길은 오르막길도 아니고 아주 가파르지도 않지. 그저 편안하고 평탄해 손쉽게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네. 비록 그 길은 실천이 따라야 평탄해지고 또 그래야만 빛이 나는 것이긴 하지만 말일세. 그 길은 철학 연구에서 찾을 수 있네. 그러나 정든 땅을 뒤에 두고 떠나 아직은 항해의 목적지인 미지의 땅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처럼 철학도들이 시작 초에는 당면하는 당혹감, 잘못된 생각, 많은 마음의 동요가 있으므로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나은 것에 대한 지식과 소유를 획득하기 전에 흔히 있는 친숙한 일들을 포기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갈팡질팡하며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지. 원래 우리가 익숙한 헤시오도스의 유명한 구절은 덕의 길은 처음에 가파르고 험하고 악의 길은 쉽고 가깝다. 덕의 길은 처음에는 험하고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상에 이르면 평탄하고 기쁘다. 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여기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덕의 길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절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과 꾸준함이 따른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고 빛이 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덕을 완성하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닦이는 길인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는 마음의 동요와 당혹감, 잘못된 생각이 들 수 있으므로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로마인인 섹스티우스는 자신의 명예와 국가 관직을 포기하고 철학을 택했지.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운 주제 때문에 조바심이 생겨 티베리스 강에 작은 배를 띄워 물속으로 투신할 생각마저 했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지. 시노페 출신의 디오게네스가 철학에 몰두하기 시작할 때의 일화라네. 아테나이인들은 휴일을 보낼 때 극장에서 공공연회나 쇼를 즐기고 또는 상호 간의 친선 모임에서 노래하고 웃고 술을 마시며 떠들썩하게 밤새도록 노는데 디오게네스는 집구석에 처박혀 잠을 자려고 했지. 하지만 잠이 올 리가 있나? 어쩌다가 그만 이런 힘들고 낯선 생활 방식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런 행동의 결과로 이 모든 재미를 조금도 보지 못하고 혼자 앉아 있는지에 대한 상념에 그는 매우 혼란스럽고 매우 낙심하게 되었다네. 잠시 후 생쥐 한 마리가 몰래 기어와서
디오게네스가 먹던 빵 조각을 바삐 먹어치웠네. 그러자 그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비록 비겁자임을 자책하는 것이지만 자신에게 말했네. 넌 뭘 말하고 있지? 디오게네스, 내가 남긴 빵 부스러기로 이생쥐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출신 성분도 좋고 교육도 잘 받은 내가 왜 저 밖에서 술을 마실 수 없어서 부드럽고 화려한 침상에 기대 앉아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느냐? 여기에는 섹스티우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고 정치적 명예와 지위를 이미 확보한 상태였으나 의식적으로 철학적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움이 부딪히자 조바심이 생겨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철학에 입문하게 되는 사람이 자주 겪게 되는 과정이며 이것은 아직 철학적 삶의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디오게네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즐거운 삶을 제쳐두고 왜 굳이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철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 철학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은 것이 잘못이고 옛 습관의 기억과 계속 비교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생쥐를 보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생쥐는 최소한의 음식으로도 만족하며 어떤 유흥이나 오락거리도 없지만 불평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쥐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인간인 자신이 쾌락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음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방식에 적응하면 그 속에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철학의 길을 걷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면 자연스레 비교가 사라지고 그 안에서 안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심하게 절망하게 되는 까닭은 아직 우리가 그 습성에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거기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번미는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확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을 한다는 주변의 온갖 조롱과 비판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동년배의 출세 소식에 초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의견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철학도들은 심약하여 그들 스스로 철학이 너무 어렵다고 낙담하거나 반발하기도 하지만 조롱과 농담의 형태로 친구들이 주는 냉정한 충고와 비우호적인 자들의 신랄한 비판들이 목적을 왜곡시키고 약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 개중에는 심지어 철학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하네. 그 때문에 이러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온건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리고 같은 연배의 지인들 이름을 들먹이며 누구는 법정에서 잘 나가고 있고 누구는 결혼 지참금을 크게 받고 누구는 관직에 입후보하거나 어떤 주의 주장을 주창하기 위해 군중이 운집해 있는 광장에 내려간다든가 하는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조함이나 동요함이 없이 아주 초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덕쌓기 진전에 작지 않은 징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즉각적 보상이 주어지는 행위도 아니며 명성이나 출세와도 멀어 보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입문자들은 쉽게 남에게 조롱과 농담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실적인 비교, 즉 누구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누구는 벌써 이렇게 성공했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는 이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덕을 쌓는 단계에서 작지 않은 성취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마음의 무동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만 휩쓸리지는 않는 단계인 것입니다. 즉 인간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초연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서 실제로 진전을 이루었고 이 성취는 크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삶이 타인의 의견의 노예가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비교가 내 판단을 지배하지 않을 때 덕은 이미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글과 담론에서 단순한 언어보다는 주제에서 유익함을 얻는다. 시가와 역사를 읽을 때에도 벌이 꿀을 만들듯이 거기서 유익함을 찾는다. 철학은 자기 과시용이 아니라 거기서 유익함을 찾는다. 철학자들의 글을 음미하고 그들의 담론에 귀를 기울일 때 주제보다 단순한 언어에 더 관심을 두지는 않는지 무언가 유용하고 실질적이고 유익한 것을 전하는 것들보다 오히려 무언가 어렵고 이상야릇한 문구들에 더 마음이 끌리지는 않는지 자성해 보아야 하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네가 시와 역사에 몰두할 때는 알맞게 표현되고 특성을 좋게 고치거나 감정을 완화하는 생각들 중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도 자문해 보아야 하네. 왜냐하면 시모니데스가 꽃들 가운데를 날아다니는 꿀벌에 대해 말한 대로 꿀벌의 관심사는 오직 누런 꿀을 만드는 것이라서 꽃이 자신을 뽐내는 꽃세계의 나머지 부문인 색깔과 향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기 때문이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주도하에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수집한다면 비록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시 속에서 쾌락이나 오락을 찾아 헤매더라도 그는 드디어 아름답고 특유한 것이라면 맹목적으로 좋아하던 취미와 습관에서 벗어나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기대해도 되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실질적이고 유익한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떤 부분이 나의 판단을 세련되게 하고 감정을 조율하는 데에 유익하며 성격의 거친 부분을 누그러뜨리는지 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윤리적 판단을 해나가지 않으면 이는 단순히 지적 유희로 전락하고 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 한다거나 무슨 이유인지 난해하고 특이해서 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감각적인 즐거움에만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꿀벌들이 꽃의 아름다운 색깔이나 향기보다 꿀에 집중하듯이 우리도 늘 우리의 성장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자주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의 자율성을 가질 때 성숙한 진전을 이루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런 자주적인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논쟁에 임하는 정신과 논쟁 중인 문제들의 논의 자체에 대한 열기가 가라앉았는지,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고 가르쳐 주는 데에서보다는 오히려 일격을 가하거나 결정타를 날리는 데서 더 기쁨을 누리려고 권투 경기를 할 때, 장갑이나 격투할 때 손가락 관절에 쇠조각을 끼는 것처럼 논쟁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그만두었는지를 말일세. 이럴 때에 보여주는 합리성과 온건함, 그리고 말다툼 없이 토의에 임하고 화냄이 없이 토의를 종결하며 논쟁에 이겼다고 오만하거나 패했다고 격분하는 것을 피하는 능력은 덕쌓기가 제대로 진전되고 있는 사람의 표시라네. 아리스티포스는 한 번은 바보스럽고 변덕스럽지만 확신에 넘쳐있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다가 진 적이 있는데 이때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네. 그자가 기뻐 날뛰며 한껏 자만에 빠져있는 것을 보자 아리스티포스는 이렇게 말했네. 내 비록 졌지만 나를 이긴 자네보다 더 달콤한 잠을 자러 집으로 가고 있지. 이 대목에서 저자는 철학적 논쟁이 어디까지가 수련이고 어디서부터 타락하는가, 그리고 덕이 실제로 진전되고 있는 사람은 논쟁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를 매우 정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논쟁에 대한 관계의 변화입니다. 권투 장갑이나 쇠조각의 비유는 논쟁을 지적 수련이 아니라 공격 무기로 준비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말과 논증이 상대를 해치기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그 목적은 이미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단지 이기기 위해, 상대를 꺾기 위해 그것에 임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덕이 자라고 있다는 징표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다툼 없이 토의하고 분노 없이 끝내며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패배에 격분하지 않는 능력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성숙함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티포스의 일화를 들여다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는 나는 졌지만 나를 이긴 자네보다 더 달콤한 잠을 자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승리했지만 흥분했고 자만했고 욕망이 격렬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티포스는 패배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했고 자존심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영혼의 질서를 보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시험대에서 흔들리지 않고 패배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이미 크게 진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행의 목적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행과 같은 덕의 실천은 아무도 모르게 행하고 이성을 경배하여 아집과 자만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 예외 없이 언행의 유용성이 허례허식의 요소보다 강한 것인지, 언행의 목적이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 자신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해서도 신중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네. 명예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행동을 통해 오는 덕과 친숙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찬미자와 방청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지킨 채 자긍심을 지닐 수 있다고 한층 더 기대되기 때문이네. 예를 들어 자기 집에서 하녀를 부르며 다음과 같이 외친 사람이 있다고 치세. 날 좀 봐, 디오니시야. 나 우쭐하지 않기로 했어. 이는 마치 이런 행동을 한 사람과 같다네. 우아하고 예의 바른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그것을 얘기하고 그 내용을 방방곡곡에 알림으로써 자기는 아직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있고 여전히 명성을 탐하고 있으며 덕의 섬광조차도 대해보지 못한, 아니 더 심하게 말한다면 비몽사몽간의 덕의 그림자와 환영 속에서 배회하고 있다가 마치 화가가 그린 그림을 나중에 보여주듯이 그가 한 짓을 나중에 보여주는 격이라고 광고하는 셈이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타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자제하는 경우가 말하는 사람이 덕 쌓기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증좌이네. 이 대목에서 저자는 덕이 실제로 자라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기준인 자기 과시의 소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학적 성숙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왜 말하는가,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덕과 친숙해진 사람의 상태는 찬미자와 방청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박수가 없어도 스스로 자긍심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나 성과를 우쭐대면서 알리는 사람을 덕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덕의 그림자와 환영 속을 배회하는 사람으로 혹독하게 표현합니다. 진정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함에 도달했을 때에는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굳이 상대에게 알릴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우리가 행하는 행동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가는 길을 진정으로 걷고 있는 보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속이 텅 비고 무게가 없는 젊은이들은 안중에 보이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오만불손하기가 짝이 없어 걷는 걸음걸이며 행동의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지. 그러나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 머리를 결실로 채우고 축적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우쭐대고 천박하게 굴었던 것을 그만두게 되네. 빈 그릇이 액체로 가득 찰 때 안의 공기가 압력에 의해 밀려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정말 좋은 것들로 가득 찰 때는 자만심은 사라지고 고집 부리는 것도 없어지네. 철학자의 가운을 입고 수염을 기르는 데서 자부심을 느끼던 것을 중단하면서 그들은 훈련받은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무엇보다도 신랄하고도 혹독한 자아 비판을 하며 타인과의 교제에서 더 온순하게 행동한다네. 그들은 전처럼 철학의 이름을 사칭하지도 않고
철학을 연구한다는 명성도 탐하지 않으며 심지어 자신들에게 철학자라는 이름도 붙이지 않네. 철학 공부를 시작할 때도 역시 그렇다네. 철학의 정문 입구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야단법석을 떨며 얘기하는 것을 자네는 보게 되겠지. 더러는 야비하고 난폭하게 철학이 부여하는 명성을 향해 밀치고 나가지.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하고 마치 성지가 열린 것처럼 큰 빛을 본 사람은 침묵과 경탄의 또 다른 태도를 취하고 신을 우러러 대하는 것처럼 이성을 우러러 겸손하고 유순하게 마음을 쓰게 되지. 저자는 여기에서 철학 수련이 인간의 내적 성숙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철학적 표지와 실제 성숙 사이의 근본적 차이를 강력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이 텅 빈 젊은이들은 오만불손하고 아나무인하며 과시적 태도와 몸짓으로 자신을 부풀립니다. 그러나 배움은 젊은이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 머리를 결실로 채우면 마치 빈 그릇에 액체가 차면서 공기가 밀려나듯이 이성과 판단력, 절제와 같이 좋은 것들로 채워지면서 자만심과 허세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의 공부가 과시나 허세의 수단이 아니라 이성을 신처럼 받들며 그 안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 이성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겸손하고 온유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질책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자신을 힐책하며 훈계를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의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 치아나 손가락이 아픈 자는 곧바로 이런 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가고 열이 있는 자는 의사를 집으로 불러서 그들의 도움을 간청하지. 그러나 우울증, 광란 또는 정신착란의 증상이 있는 자들은 병의 난폭성 때문에 자신이 병든 것도 모르는 채 의사의 방문을 참지 못해 의사를 쫓아버리거나 그에게서 도망친다네. 잘못을 저지르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네. 치료 불능인 자들은 자신을 힐책하며 훈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저기를 품고 야만적인 태도를 취한다네. 반면에 참을성 있게 훈계를 따르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심한 곤경에 처하는 일이 더욱 적다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을 힐책하고 자신의 문제가 무언지 말하고 자신의 비행을 들춰내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싫어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데서 만족을 구하며 자신을 힐책하며 훈계를 줄 누군가가 필요함을 느끼는 것은 덕 쌓기 진전이 일어나는 작지 않은 증가이기 때문이네. 동시에 그의 영혼의 내면적 추함, 그의 삶의 비열한 행위, 그의 소심함이나 쾌락이나 악이나 시샘의 감정 표시는 마치 궤양성의 종양처럼 덮고 감추며 그러한 것들로 인해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아무도 그것들을 만지거나 심지어는 보는 것도 허용치 않는 한 그런 사람은 덕 쌓기의 진전은 거의 없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니 오히려 전혀 없다고 봐야 하네. 그러나 특히 자기 잘못으로 인해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개과천선하려 하고 그 다음으로 머뭇거림이 없이 또 이런 질책을 받아 더 순화된 정신으로 다른 사람의 훈계를 따르는 사람은 정말로 천박함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하는 모습과 그것을 혐오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준다네. 악도 이와 마찬가지지. 인간 각자가 부인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는 더 악의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네. 가난한 사람 중에 부자인 양 허세 부리는 사람들은 그 허식 때문에 더욱더 가난해 보이지. 참으로 비혼과 피론의 선언은 단지 덕쌓기 진전의 증좌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매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상에 더 접근한 마음의 상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네. 비혼은 절친한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들을 욕한 사람들의 말을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진정 덕쌓기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했지. 친구여, 그대는 천하거나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니? 그리고
퀴론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위험에 처했을 때 배에서 엎질러진 보리알들을 먹으면서 만족해하는 어린 돼지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그의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 자신에게 닥칠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심란해하고 동요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성과 철학의 힘을 빌려 이러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야 한다고. 여기에서 플루타르코스는 자기 비판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비유의 중심에는 의술과 영혼의 치료가 놓여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고통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의사를 찾습니다. 반면 정신의 병은 병 자체가 인식을 마비시키므로 환자는 의사를 적으로 여기고 쫓아냅니다. 저자는 이 비유를 도덕적 잘못에 그대로 대응시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분노하고 적의를 품는 사람은 이미 병이 깊어 스스로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병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추함, 비열한 행위, 시기와 악의를 감추는 행위는 단순한 수치심이 아니라 악을 고착화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잘못을 감추고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은 덕의 진전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상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덕은 혼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타인의 훈계에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차단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잘못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망설임 없이 질책을 기다리고 훈계를 다시금 요청하는 사람은 이미 악과 천박함을 혐오하고 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은 부인할수록 더 깊이 빠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악은 드러낼수록 약해지고 숨길수록 강화되며 이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척할수록 더 초라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비온과 퀴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온은 여기에서 보다 심리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온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신을 바로 잡아주는 말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비오는 이미 욕을 들으면 분노하고 분한 감정이 생기는 미숙한 단계를 넘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과오를 확인하고 교정 가능성까지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적대적인 언어가 그의 영혼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이성을 깨우는 자극으로 작동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오는 사람들은 거울이 자기 얼굴을 비추면 깨끗이 닦으려 하면서 말이 자기 영혼을 비추면 거울을 깨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면서 거기서 찾을 수 있는 흠결은 얼굴을 닦으면서 바로잡으려 하지만 타인의 훈계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거울을 깨는 행위처럼 반박과 비난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비유는 플루타르코스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퀴론의 경우는 폭풍 속에서 보리알을 먹는 돼지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무아의 평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도 동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덕의 진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들을 닮으려고 열심히 애쓴다. 우리의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의 말이 공연불이 안 되게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덕 쌓기 진전의 특별한 증표네. 이것의 징후는 첫째, 우리가 권하는 것을 애써 본뜨려는 욕망, 우리가 감복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열망,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난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심지어는 너그럽게 보아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걸세. 예를 들면 모든 아테나이인들이 밀티아데스의 대담무쌍함과 용기를 칭찬한 것으로 기대됐었지. 하지만 밀티아데스의 전승기념비만 생각해도 잠을 이룰 수 없어 벌떡 일어났다는 테미스토클레스의 발언은 곧 그가 그를 칭찬하고 감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하고 본받으려 하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셈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탄이 그저 감탄만으로 끝나고 이를 본받으려 우리 스스로 분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덕 쌓기의 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하네. 플루타르코스는 이 부분에서 존경하는 인물들을 닮으려고 열심히 애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경하는 인물들을 닮으려고 애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저자는 아테나이인들이 그저 밀티아데스의 용감한 행동을 감탄하고 칭찬하는 데에서 그치는 행동은 덕을 진전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타인의 덕을 칭찬하는 데에서 나아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테미스토클레스가 밀티아데스의 성공을 보면서 잠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밀티아데스는 마라톤 전투의 영웅으로 아테나이를 구한 상징적 인물로 시민 다수의 추앙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테미스토클레스는 젊은 정치인으로 강한 야심과 정치적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그때까지는 이렇다 할 공로는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밀티아데스의 전승 기념비만 봐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아니라 그에게 뒤처진 상태를 참을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와 행동을 촉발시키는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런 상태를 병적인 야심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정제된 경쟁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의 진전은 긍정적 모방뿐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의 배제에서도 드러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늘 각성하고 행동으로 옮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너그럽게 조차 보아주지 않으려는 엄격함이 있어야 덕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훈육에 대해 늘 엄격한 잣대로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운하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사는 덕인들을 귀감으로 삼아 모방한다. 우리가 선인들을 찬미하기를 그들의 밝은 행운의 시절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면 이런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덕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덕에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연유이므로 덕 쌓기에 진전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네. 이 경우 플라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에파페이논다스는 뭐라고 말했을까? 위쿠르고스 자신이나 아게실라오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와 같은 거울들 앞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치장하고 습관을 고치며 천한 말을 자제하거나 정념의 발동을 끈다네. 선인들을 생각하고 회고하면 그 즉시 마음에 와닿아 덕 쌓기에 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돋우고 정념에 흔들리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똑바로 세워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또한 사실이네. 그러므로 이것이 덕 쌓기 하는 사람의 증표로서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라네. 이 문단은 덕의 진전이 어디에서 시험되고 무엇을 통해 강화되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핵심은 불운 속에서도 덕을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행운 속에서의 덕은 누구나 본받을 수 있고 칭찬할 수 있지만 불운과 고난 속에서의 덕은 덕 그 자체의 기준을 두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면 칭찬하고 따르기 어렵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덕 쌓기의 진전이란 덕을 보상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단계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행 속에 있는 선인을 보며 여전히 그를 귀감으로 삼는다면 이는 덕을 외적 조건과 분리해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불운한 선인의 모습을 귀감으로 삼고 내 삶의 형식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내 안의 덕이 진전된다는 것은 결국 어떤 고난과 역경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덕이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 에파메이논다스, 위쿠르고스, 아게실라오스는 모두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도덕적 거울입니다. 우리는 늘 그들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 상황에서 가장 고귀한 인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도덕적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들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거울 앞에서 치장하고 습관을 고치듯 우리도 그들 앞에서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판단하고 내 행동과 말이 천박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경계하고 정념이 일어나는 것을 즉시 자각하고 바른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인을 회고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바로잡히고 흔들림이 멈추며 곤경 속에서도 다시 서게 되며 이런 과정이 실제 나의 삶에서 언제나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루타르코스의 당부의 말을 들으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사소한 것이라도 악의 방향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사를 신중히 생각하고 꼼꼼히 챙긴다는 것이네. 부자가 되기를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소소하게 낭비를 해 아무 재산도 만들지 못하지만, 다른 한편 부자의 목표로 한 발 한 발 이끌리는 희망은 부를 향한 욕망이 커짐에 따라 부와 손잡고 부에 합류하기 때문이네. 덕과 관련된 행위들도 바로 이런 행위와 똑같다네. 이게 무슨 차이를 있게 하지? 그리고 지금은 이래도 다음엔 나아지겠지 라는 감상에 순순히 따르지 않으나 각각 일 하나하나에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 그리고 아주 사소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거기에 악이 개입한 것을 알고서는 그것이 용서받아야 하는 이유를 대며 참지 못하고 남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스스로 순진무구한 보물을 얻은 것으로 무슨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을 더럽히는 일은 경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네. 다른 한편으로는 큰 망신을 당할 일은 하나도 없다든지 심지어 큰 중요성을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무사안이란 행동을 하지. 이건 정말이라네. 사람들이 관석 위에 벽을 쌓을 때 그들은 땅에서 우연히 얻은 목재 한 조각이나 돌을 집어 밑에다 던져 넣든지 또는 무덤에서 떨어진 평판을 낮은 벽돌층에 놓든지 상관하지 않네. 도덕적으로 부주의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네. 그리고 폴리클레이토스가 가장 힘든 일이 그들에게 마지막 단계로 남아있는데 그것은 손톱으로 흙을 다듬어 마무리 짓는 일이라 말했는데 이를 마음에 품고 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네. 저자는 마지막 결론에서도 세심한 충고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도덕적 진전이 어디에서 무너지고 어디에서 보존되는가 하는 기준을 사소함을 대하는 태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악은 대개 작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침투한다는 통찰입니다. 도덕적 행위와 악한 행위는 그 크기와는 상관없이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일에서 자신을 잃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부자가 되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소액 낭비를 반복한다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축적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래도 다음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과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는가? 라는 생각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변명입니다. 이는 미래의 개선을 핑계로 현재의 기준을 유예하는 사고이며 윤리학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도 공부는 내일부터라든가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우리가 아주 사소한 잘못이라도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악이 개입했음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 불편해하는 사람이야말로 순진무구한 보물을 소유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리클레이토스의 손톱으로 다듬는 마지막 단계는 마지막 미세한 부분을 다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예시입니다. 바로 그런 정밀함만이 완성된 인격을 보존하는 필수적인 미덕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초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재료나 대충 얹어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를 마무리하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모랄리아는 저에게도 낯선 책이었고 감히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나 철학이 부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철학과가 취업이 되지 않는 학과 중 하나라는 발표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덕의 진전이라는 의미가 많은 사람에게 와닿는 주제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접하면서 처음 놀란 것은 이 책의 소제목과 내용은 너무나 내가 상상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에게 얻을 수 있었던 지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깊이가 다른 품위와 세련됨으로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저자가 드는 비유에 일단 경탄과 찬사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치 저자가 말한 것처럼 목재에 불을 붙이듯 어떤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좀 더 날카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흉내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되면서 머리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굉장한 위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드라마보다 영화보다도 더 재미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간을 대하는 저자의 태도는 너무나 겸손하고 진실한 것이어서 책을 읽는 동안에 저도 천박함을 경계하게 되고 품위 있고 우아하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상당 부분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살과 피로 이루어진 따뜻한 존재이기에 우리 정신을 강하게 하고 내 내면을 평화와 안정으로 다스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이 주제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어서 더욱 마음에 와닿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구나 하는 경탄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고전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속의 저자는 안티파네스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말을 하자마자 추워서 얼어붙었는데 후에 여름이 되자 지난 겨울에 대화한 말이 녹아서 다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은 했지만 그 당시에는 즉시 이해되거나 흡수되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도 지금 이 책의 가르침이 불안해하는 젊은 세대에게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마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와 닿는 이야기이고 사람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고 나서야 의미를 헤아리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당부의 말을 잊지 않는 저자의 모습에서 마치 아버지와 같은 따스함을 느꼈는데 여러분도 책 속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 땅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오늘도 자신을 돌아보며 품위 있고 세련되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